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택배노사 간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배노조는 투표권에 있는 조합원 5,820여 명 가운데 파업 찬반 투표에 5,31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4,901명이 찬성해 약 92%의 파업 찬성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파업 돌입에 따라 CJ와 한진, 롯데, 로젠 등 4개 회사 소속 조합원 2천여 명은 택배 배송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대구FC 소속이었던 지난 2018년 3월부터 9월 사이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얼차려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전국적으로 밤부터 비가 확대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은 20에서 60mm, 나머지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 당원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데요. 당대표 후보들의 구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대외 행보를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가는 길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피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여전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여기에 나경원, 주호영 후보, 내가 더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임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훅 인터뷰에서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판결문엔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일본 판사도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판사의 판결문 아니었어요. 왜 대한민국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도 있게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올 여름 휴가 떠날 수 있을까요? 해외로 떠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는 단체 여행 허용한다는 내용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백신 접종자 1,000만 명, 누적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주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저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순차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트래블 버블 제도 내놨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하면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벌써 예약했어요? 그런 분들 있는 거 아닌지 제 주변 사람도 계속해서 여행 사이트만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백신 접종 후기도 들려주십시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2명이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600명대 이상 확진자인데요. 그래도 지금 확진자 수가 늘지 않고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적으면 400명, 많으면 700명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확진자가 60% 정도이고 이 대구에서도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경남, 강원, 대전, 충북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백신 효과일까요? 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제도 70만 명 넘는 접종자가 나오면서 이 누적 접종자는 9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면 오늘 내일 중으로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도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해외여행 허가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정부는 일부 방역 신뢰 국가에 대한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트래블 버블은 이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들 간에 입국 시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서 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역 관리를 위해 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단체 여행의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비행기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자, 상대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사이판과 괌 그리고 싱가포르 등입니다. 이 직항로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특정 공항으로만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여행 지금 상품 팔고 있던데요? 네, 유럽도 언젠가 열리긴 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여행 주의 국가여서 물론 우리도 주의 국가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는 주의 1단계로 내려왔는데 네. 유럽은 아직도 3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 주의 1단계 가장 낮은 단계로 이렇게 네네. 완화했습니다. 속보 보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동구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버스 1대, 승용차 2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6명을 구조하고 4명이 중상이라는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조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전수조사해서 다 나가라 탈당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당도 화답했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했다고요? 네, 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야 5당은 오늘 권익위를 방문해서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고요. 예. 이 국민권익위가 공식 접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현희 이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민주당에 대한 조사로 권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말했고요. 네. 이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을 지낸 본인은 직무 회피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불만이 많아요. 해당 의원들이 그런 네. 걸 보면 좀 강도 높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감사원이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헌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 법에 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외로 안 된다면서 헌법상 안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감사원의 거부가 알려지자 이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도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요? 네, 이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법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한다면 법을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대변인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법률을 원포인트 개정하라라면서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에서 받겠어요. 그래서 안 돼요 법이. 그럼 법을 바꿔주세요. 법을 바꾸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도 여기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데 아닙니까? 야당이 네.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이거 그렇습니다. 꼼수 아닙니까? 꼼수란 지적이 계속 있는데도 계속 감사원에서 받겠답니까? 네,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 관계자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첫 공식 일정, 공식 행보를 가졌습니다. 네, 오늘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관식이 열렸는데요. 네. 이번 개관식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에 사퇴한 이후 첫 공식 일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달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했고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서 지난 6일에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근데 조용히 만났고 바깥에 대외 행보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 공식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무슨 얘기했나요? 네,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였는데요. 지켜봐 달라. 네,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잘 경청하고 또 다 알고 있다라면서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사인데요.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늘 본인이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 나타났다라면서 본인이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역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최측근, 측근, 전원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공식 행보에서도 제대로 된 메시지는 없었네요. 네. 메시지가 없었습니까? 뭐라도 던졌을 텐데요. 네,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요.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장모와 부인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 사과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 조상호 변호사는 한 종편 방송사에서 이 천안함 희생자들의 처우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이 최원일 전 함장은 처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당시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다면서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는데 함장이 책임이 없나라고 비판을 다시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최원일 전 함장과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에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이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현재는 당직 없이 당적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민주당은 그분의 의견은 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의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맞섰는데요. 네. 오늘은 또 검찰이 법무부와 좀 입장을 좁힌 것 같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어제 만나서 이 직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는 했지만 어제 두 사람은 저녁에 이 박범계 장관의 제안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범계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검찰총장에게 뵙자고 했고 김호수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라면서 네.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이견이 있다고 하자마자 만나서 의견을 좁혔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좀 잘 만나고 네. 소통하는 게 네, 이전의 갈등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이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라면서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가 직접 수사하는 만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서 전 분야에 걸쳐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가 직접 수사하는 만큼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국방부의 행태 때문에 그런데요. 군 성범죄 근절 그리고 군 사법체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 좀 명심해 주십시오. 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이 국방부 검찰단과 이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 수사 및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 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또 국방부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사의가 수용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을 아직까지 현역 대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경찰이 자체 조사한 결과 그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A 경사는 사건 5일 뒤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택시 영상을 확보하고도 압수나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A 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용구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알았음에도 이후 벌어진 진상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라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송치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고요. 이 영상을 실제로 삭제한 택시기사분은 입건은 됐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A 경사 혼자 했을까요? 혼자 이런 결정을 했는지 경찰이 지금 명확하게 좀 수사를 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죠. 어제였습니까? 강제징용 소송 각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해당 재판을 한 김양호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시민사회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하루도 안 돼서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예. 한 청원인이 어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고 그 내용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극우, 일본 언론에서 참 비웃는 모습을 보면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부터 이 타워 크레인 운전 노동자 3,5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총파업이네요. 네, 이 타워 크레인은 이 크레인 기사가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서 조종하는 이 대형 타워 크레인 그리고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소형 타워 크레인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런데요. 이 크레인 기사들은 이 대형 건설 현장에서 소형 타워 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고 때문인데요. 네. 이 소형 타워 크레인은 전체 타워 크레인의 30%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70%가 이 소형 크레인에서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형 크레인이 훨씬 안전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죠? 원인이? 네, 대부분 중국에서 싼 값에 들여오다 보니 제작 결함이 많다라는 게 이 현장 노동자들 입장인데요. 아이고. 실제로 국토부도 지난 2월에 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이 타워 크레인 120대를 퇴출시키고 249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네. 그 사이에도 이 소형 타워 크레인들이 여전히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또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8건의 사고가 났고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토부는 소형 타워 크레인을 전수조사하고 비상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이 뭘 돈을 더 달라 아니면 뭘 조건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과. 아무래도 뭐 소형 타워 크레인이라고 해도 건설 현장에서 쓰는 장비다 보니까 이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넘어지면은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계속 타워 크레인 공사하다가 누가 숨졌다 이런 보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쳐달라고 하고 뭐 문제가 있는 크레인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또 건설업주들이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택배 걸어서 방지를 위한 이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이 쟁점은 역시 택배 분류 인력 문제인데요. 네. 지난 1월에 사측이 인력 투입을 책임지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안 고쳐졌다면서요. 네, 택배사는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요. 택배비는 인상됐는데 네, 돈은 벌면서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CJ 대한통운이 250원의 택배비를 올렸는데 이 택배 노동자들에겐 이 8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파렴치하네요. 택배회사 사장님들 돈 많이 벌고 코로나 시대 돈 많이 벌고 또 택배 노동자들은 이렇게 숨지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죽음을 노동자들의 죽음은 유예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화가 나려고 하네요. 네. 죽겠다고 소동을 부리는 여성이 있었어요. 경찰이 말리러 갔더니 집안에 학대당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원경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이의 외할머니를 구속하고 친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이 외할머니가 손녀를 학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면서 소동을 벌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방 안에서 심각하게 마른 상태의 손녀를 발견했습니다. 예. 이 소녀가 5살이었는데 이 발육 수준이 2살 정도에 그쳤다라고 잘 합니다. 못 먹었군요. 네,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은 아이를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했고요.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621님께서 오늘 접종했습니다. 고3 열반 수업하는 선생님입니다. 하루빨리 전면 등교할 수 있는 날 오길 소망해봅니다. 고3 선생님들 수험생만큼 고생하시는데 접종했다니 다행입니다. 6316님 오늘 백신 주사 맞았걸랑이요? 근데 몸이 노릇노릇하면서 계속 잠이 쏟아져 계속 자고 있더래요. 네, 좀 더 주무세요.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별 부작용 없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탄진 진입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남사 부근에서 오산나들목 지나서 동탄 분기점까지 5km 정체되고 있고 계속해서 기흥 동탄 부근에서 수원나들목 6km 다시 신갈 분기점에서 짧게 속도 떨어집니다. 이후로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다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서안산 부근에서 1km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인천 방면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밀리다가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까지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낙동분기점 부근 3km 정체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1심 법원이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면서 판결을 각하했답니다.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어제 주필에서 판결문 내용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판결문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 판사가 맞는지, 한국 법원 맞냐 이러면서 원통함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네, 잘 지내시는지요? 네,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한참 코로나 손실보상 하다가요. 네. 이제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그 목숨을 잃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3대 멈춤법 바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누군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분들이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생인데 선생님들이 똑똑한 아이들 골라서 일본 유학 보내주겠다. 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강제 노동하고 이제 임금도 못 받고 노예 같은 생활을 몇 년씩 하다가 네. 전쟁 끝나고 사실상 임금도 못 받고 이제 버려진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거든요. 죽기도 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고 이게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서 돈은커녕 공부는커녕 사기를 당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예. 하여튼 감옥 같은 곳에서 참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또는 유가족분들 85명이서 예. 16개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그때 네. 못 받았던 임금 다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었죠? 예, 그러니까 임금에 상당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요. 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제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3년 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 강제징용 소송 배상하라 이런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1심에서 뒤집는 일이 네. 벌어졌습니까? 이게 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 하급심에서 예.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계속 선고돼 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 1월까지도 정상적으로 판결이 선고돼 왔었는데 올해 1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법원 정기 인사가 있었고 예. 그래서 담당 판사가 일부 바뀌었는데 네. 그 바뀐 판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아주 예상치 못한 돌출 판결을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김향우 판사님께서 그 전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셨죠? 위안부 사건에서 네. 네,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 있죠. 아니 근데 판결문을 네. 읽어봐도 이게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네. 한강의 기적이 나오고 외교 나오고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판결문에? 저도 이제 보고 딱 든 생각이 예. 이거는 포장은 법리지만 네. 내용은 극우다.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상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마구 등장을 하고요. 예, 그래서 놀랐어요. 예, 법리와 무관한 네. 어떤 사적인 가치관들의 반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죠. 조금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담긴 문구와는 좀 다르죠, 표현이. 많이 다르죠. 예. 네.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판결문 3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 사안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안이나 아니면 위안부 사안 같은 사안들은 만약에 국제재판에 회부가 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해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썼거든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골방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판사가 판결문에 승소해도 손해다. 예.
이거는 이제 판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이죠. 판사는 법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법에 따라서 승소할 사람이 있으면 승소시켜주는 게 판사의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거는 승소해도 손해다. 예.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뭐 경찰관이 도둑 잡아야 되는데 예. 도둑 잡아도 손해다 이러면서 도둑 안 잡고 예. 소방관이 불 꺼야 되는데 불 꺼도 손해다 이러면서 불 안 끄고 예.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럼 법이 왜 있습니까? 왜 재판을 받습니까? 정말 답답한 판결입니다. 판결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고 특별히 판사 출신들은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판사님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판결문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판결문입니다. 그렇죠. 네.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돌출적인 판결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판사님, 판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네. 저는 판사 때 만나가지고요. 네. 이탄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법원에 네.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그때 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판결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가 맞습니다. 박근혜 청와대하고 이렇게 외교를 얘기하고 정치를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농단이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살아있을 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법관들을 이제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예. 판결문이 연기되도록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재판관들한테 전달이 돼서 예. 판결에 개입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 확인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농단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마지막에 법원 앞에 가서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고 논란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강제징용 재판 그리고 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데요. 다만 이제 이 판결은 법원 내에서도 그다지 공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항소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힐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2심 네.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번 사건은 사실은 민사 배심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판결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사 배심제라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인격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꼭 법리적인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전한 국민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좀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네.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네. 위자료 액수도 결정을 하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심원 판결이라고 해도 판사의 판단에 못지않게 네.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판사가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요. 예. 저도 배심원 판결에서 무죄 받아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네.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뜨겁습니다. 청와대 탄핵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김 판사에 대한 공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그 판결이 황당한 판결이 선고가 된 경우지 뭐 재판에 개입한 경우는 아니어서 예. 탄핵보다는 저는 빠른 항소 절차로 바로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보다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물어볼게요. 판사 네. 탄핵과 관련해서 헌정사상 네. 최초로 탄핵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분이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들고 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변론기일이 내일 잡혀서요. 예. 내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아무튼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임 전 부장판사가 지금 현직이 아닌 관계로 네. 탄핵 심판 각하 결정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전망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 핵심이 각하 여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었는지 여부를 네. 확인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만약에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예. 이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할 수 있고요. 전관 변호사로서 로펌에 가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받도록 허용할 거냐 네. 이 부분도 다시 재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하 여부와 무관하게 위헌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판사들이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 기준 예. 이 설시가 되면 충분히 이 판결의 목적은 달성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그 재판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다시는 정치한테 이게 결탁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법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법농단 판사님들 중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차장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들 재판은 질질 계속 미뤄지고요. 다른 판사님들은 대형 로펌에 다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저도 이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판결에서 예. 행위 기준이 빨리 설시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판사들도 이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복귀하는 게 안 된다라고 네. 하는 후속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네. 좋은 헌재 결정을 기다립니다. 네. 헌재에서도 좀 현명한 판단이 좀 결정되길 빕니다.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망 그리고 사법부가 바로 서야 우리 국가가 바로 서는데요. 마지막에는 사법부에 우리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 앞장선 국회의원이다. 굉장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는 이탄희 판사 의원을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법안은 뭡니까? 어떤 일에 지금 주력하고 계신지요? 제가 최근에 그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제 산재 사망 사고 계속 뉴스를 접하고 계실 텐데요. 네. 혹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전규제 위반한 업주들이 벌금 얼마 정도 선고받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청취자들은 알아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해가지고 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벌금 맞아요. 조금 내고 이렇게 피해 갑니다. 네,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 80만 원 선고된 경우도 있고 예.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수준이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 노동자들 목숨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드는 비용보다 예. 그냥 죽도록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작은 거예요. 목숨값이 안전값보다 훨씬 싸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재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 네. 죽도록 방치했을 때 그 비용을 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저는 처음에 산재 관련돼서 그 중대재해법 발의를 할 때 벌금형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1억이라니요? 좀 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노총하고 여러 이제 사회 집단들이 합의를 하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안이었죠. 근데 네. 그게 올해 1월 8일에 중대재해법 통과가 되면서 네. 삭제가 돼버렸어요. 네. 삭제됐어요? 1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라면 내년 1월 달에 중대재해법 시행이 돼도 그래도 200만 원, 400만 원이네.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맹탕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대재해법에 다시 벌금 하한 1억을 넣자라고 네. 하는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1억 시행하고 네.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억도요. 사람 목숨값을 100억으로 바꾸자 말도 안 되는 건데 100억도. 네. 근데 1억으로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니까 됐는데요. 네.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인지 그걸로 잘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판사 탄핵보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좀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네. 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어떤 의원이 이 목숨값 올리기 잘 안 도와준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크게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요. 그리고 노동자 목숨값도 목숨값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죠. 이거 좀 더 힘써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6663님께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들한테 크나큰 실망을 주고 그 권위는 한없이 추락됐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구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3명 사망, 3명은 중상이고요. 경상 4명이라고 합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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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 역대급이라고 흥행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흥행도 잘 되고 있고 난타전도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매일 울어요? 아, 네. 오늘은 네.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렸고요.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네. 의미 차이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눈물을 흐리는 장면마저도 모든 것들이 화제가 돼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눈물마저도 이렇게 드리블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또 끌고 갑니다. 김병민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에 결국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먼저 나경원 후보가 눈물을 흘리셨죠. 네. 그랬더니 또 오늘 가서 또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 소구죠. 결국 이제 막판에 지지자들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여지고요. 일단 감정적 소구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요. 물론 그게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전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향은 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막판에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시도라고 보여지죠. 이준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 계속 앞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가 그 이준석 후보의 태도, 예의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거라고 초반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 TV 토론 이어지고 나서 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예의가 좀 없습니까? 아니, 인사를 잘 안 해요. 뭐 제가 교수님한테 저한테 인사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싫어하셨구나. 뭐 그래서 싫어하기보다는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사를 안 해요? 교수님한테? 인사를 안 해요. 저랑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거 한 반 정도만 하고 그렇지. 김병민이 인사 잘합니다. 아, 그래요? 김병민 정말 인사 잘합니다. 근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교수님이 꼰대여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근데 김병민은 제가 꼰대입니까? 아니요. 저랑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형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이니까 네. 저는 알지만 일반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언론에 나온 모습만 보시는 근데 거니까. 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변명을 하나 하면 예. 미국서 공부했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13년 스타일. 살았는데. 약간 그게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만나서 같이 지내보면 그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준석 후보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교수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메리칸 13년 살았다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굉장히 최진봉 교수님은 좀 떴던 냄새가 안 나죠? 한국 스타일이야. 한국 스타일이야. 아, 네.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준석은 아메리칸 스타일, 최진봉은 한국 스타일 이렇게.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그게 되게 부럽기도 한 게 예의가 없다고 느끼지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한국 스타일대로 이준석 후보가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중진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본인 스타일대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꼭 좋다 틀리다 장단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또 그 예의 없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포장하시는 또 김병민 의원. 자, 김병민 의원의 환상 드리블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나경원 후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예를 들면 뭐 망상이란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판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의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약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어쨌든 같은 당의 후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어쨌든 연합에서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토론회를 끌고 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투표는 네.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은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거지만 네. 수목 월화는 말 그대로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이 보는 투표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는 토론회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에서 돈을 내는 책임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나름대로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많죠. 네. 이준석 후보에 갖고 있는 기대감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네. 야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를 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나중에 정권 교체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어?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토론회를 보면서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요. 그 당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왔습니다. 네. 이 얘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좀 못했다라고 평가됐는데 오히려 깜짝 놀라갖고 박근혜 후보를 밀었다는 보수층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을 흔드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따박따박 말을 잘하긴 했지만 보수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해줘도 너무한 것 아니야?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면 그건 나경원 후보한테 득점 포인트가 되죠. 젊은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옹호를 하더니 갑자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분석. TV 토론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어쨌든 저도 그걸 동의해요. 지금 김병민 의원의 말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그건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토론을 잘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쳤을 경우 올 수 있는 반대 논리도 생각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실은 본인의 지금 현재 지지층이나 2030세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계속 승부를 건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TK 지역에 그 오랫동안 전통적인 지지를 했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지하는 것은 대선을 향한 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런 쇄신의 물결이 흘러서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은 이걸 선택해서 우리가 대선에 정권 창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대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참 의문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지금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계속 그러면 대세론이라는 것을 같이 민심에 함께 동의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원래 본인이 지지하는 것처럼 지지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821님께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할 거면 아메리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4005님께서 정치는 싸가지가 기본입니다. 얘기합니다. 7785님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당대표는 그렇게 흘러가고요.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은 누가 이렇게 됩니까? 배현진 의원이 될까요? 인지도 순으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조수진 의원도 될까요? 아니 저 너무 걱정인 게요. 안타까운 일이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을 이끄는 건 당대표 그렇죠. 혼자 못하고요. 네. 제가 비대위원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니까 한 1년 정도 당의 지도부를 있어 보니 거기에서 이게 당의 결정을 하고 거기 의사결정에서 당대표가 하고 싶어도 여기에 있는 과반의 의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고위원을 뽑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당원들조차도 누가 나왔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그거 언론에서도 당대표에 대한 관심들은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는데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했는지 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지도 순으로 되게 되면 이름 들어본 사람 순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배현진 후보라든지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강경하잖아요. 발언 내용이라는 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면 쇄신이나 변화를 열망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마이크 세죠?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강경반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과연 그 본인이 추구하는 쇄신이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분들이 최고위원 되는 것이 결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것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잘 할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낼까? 첫 메시지는 뭘까? 이렇게 다 기대를 했는데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이분들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찰을 더 하겠죠.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게 될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의 신비감들이 굉장히 높을 텐데 네. 그 신비감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머릿속으로 윤석열 총장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상상을 했는데 딱 누군가와 어깨동무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상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리는 그림이 이런 거야? 라고 하기 시작된다면 윤 총장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들이 나가게 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당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그렇죠. 같아요. 조금 여기 메시지 전원 최측근 측근 그 말로 이게 이 정치를 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럼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체 뭐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병미 의원 얘기했듯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그 기대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비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 전언을 하는 것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그러면 본인의 말에 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태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나 그 보수 언론에서는 6월 달에 입당한다, 7월 달에 입당한다 하는데 입당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내부에 있는 저조차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떤 그림일까? 아니면은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후보가 높지만 대역 전국으로 나경원 후보가 됐을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여기가 정리가 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내공이나 잠재력이 만약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들을 펼칠 틈도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도부의 문제로 본인의 이슈들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들을 시간과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제가 아까 신비감과 기대감을 얘기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국회에서 나왔던 윤석열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이럴 거야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국민의힘의 사람들이랑 같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의 정치가 뭔지 보이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여기에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윤석열의 시간을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내세우면서 행보를 펼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우려하는데요. 많이 걱정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걱정 다 해놓고 이제 잘 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는 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 그게 무슨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들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또 얘기해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여론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타임에 본인의 시간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3116님입니다. 신비주의 아니고요. 보여줄 것도 할 만한 것도 없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조금 전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속보가 이어집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인원을 정정했습니다. 사망자는 없고 7명 중경상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사망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6시에 이슈 티키타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정연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 힘에 부친 적도 많지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행복이 머지않아 깨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엄마. 제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돼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데요. 정연이네 세 식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올 최고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 떨어지고 이후로 내일 오후나 밤부터 비가 내려 금요일 종일 전국에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이 이번 주 중 가장 더웠고요.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과 일부 영남권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 나쁠 수 있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아침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그 밖에 수도권, 충청, 전라권은 내일 밤부터 비가 와서 모레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 밤에 서쪽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글피에도 전국적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드문드문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제주 쪽이 상당한데요. 100에서 최고 많은 곳 산지로 300mm 이상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전남 해안이나 경상권 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50에서 100mm, 나머지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해 대부분 30에서 80mm로 많은 비의 양이 잡혀 있고요. 강원도만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서울은 31.6도로 올 최고 기온 보였고 전주가 33.6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25도로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오후 4시 23분 광주광역시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붕괴한 건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탑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으며 7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으로 가정해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알몸 사진 등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피해자는 29세 김영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 최근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연락 채널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천에 이어 광주에서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정황이 드러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확인 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내부 제보자가 해당 병원 소속 의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4716님께서 윤 총장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국민들 관심 멀어질 듯합니다. 검찰에서 일할 때하고 좀 다르네요. 실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46님은 윤석열 전 총장 아직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발표를 미루고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진득하게 있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는 의원들 12명 자진 나가라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당도 다른 야오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답니까?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예.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그랬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가 꼼수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시원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전부가 다 부동산 재산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산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 신고가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검증이 잘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촉발되는 거거든요. 네. 확실하게 다 짚어봐야죠.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의힘한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대행 체제여서 감사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에서 하다 보니까 권익위는 전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냐.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우상호 의원조차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했다. 지자체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우상호 의원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내에서도 헷갈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갖고 국민의힘 보고 하라 그러면 사실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감사원을 얘기한 건데 감사원에 여기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만약 법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구를 통해서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감사원이 안 되는데 왜 감사원만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애당초 감사원 얘기를 꺼내서 여론이 안 좋아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당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결정에 따른 전체조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이 그걸 질의를 했어요. 감사원에. 질의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답변이 왔어. 24조.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굳이 그걸 들고 가서 오늘 감사원에 제출하고 왔어요 또. 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 말처럼 아예 감사원에 하지 말고 그럼 진짜 투명하게 하려면 경찰이 갖다 주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권익위를 못 믿겠으면 아니 감사원을 굳이 왜 최재형 감사원장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권익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원장이 거의 개입을 하겠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도 사실은 이 일에는 직접 관여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하는 거 다른데 지금 다 야당들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본인은. 근데 전현 의원이 그것도 문제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권익위가 강제조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냈던 자료들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게 뭐냐라고 우상호 의원 얘기하죠. 윤미향 의원은 진짜 세게 얘기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경고성 수준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뭐 이런 것들 갖고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다 재산 등록을 하는데 차명으로 등록됐거나 이 재산 등록된 거 갖고서는 장난을 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하고 실제 제도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LH 사태 끝난 이후에 빨리 이거 해결하는데 언제 법 만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전원 의원한테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던
빅게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사가 완벽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냐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민주당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지 않을 거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핵심 친문이 들어간 사람이 있냐. 결국은 대권 주자에 대한 개파를 균등하게 집어넣어서 정치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색안경을 끼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민주당 내부도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사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그게 우려되면 수사기관에 갖다 맡기면 돼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핵심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수사기관에서 얼마 전에 김한정 의원이랑 양용원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근데 권익위가 문제 있네? 라고 발표하니까 야 그럼 그동안 국수부는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새로 선출됩니다. 네. 첫 시험대 첫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어디다가 네. 해야 돼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어디다? 그래서 저는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이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고 이걸 검증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거 지금처럼 여야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거기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병민 의원님, 예. 이거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투기 조사해야 된다. 이거 자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거 얘기를 처음 했던 데가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민주당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했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감사원 가서 하자. 감사원 가서 하자. 그거 안 되는데 법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법을 만들고 이게 그래서 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9814님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먼저 하면 다 준비해 놓아서 바로 한다고 했는데 신임 당대표가 오자마자 네. 아주 신속하게 정강석화처럼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조사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징계 내린 적도 없었고. 바꾸자고 경신련에서도 수차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거는요.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아니 윤리위원회 해부돼가지고 처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몇 명이나 있냐고요 대체. 그건 정말 국회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고 외부에 있는 기관한테 맡겨야 한다고 저는 봐요. 다음 주에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며칠 후에 그러면은 배현진, 조수진, 정미경, 김재원, 이준석 대표 등 아직 몰라요. 아직 누가 이렇게 꾸려지는지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최미경님 공수처가 하면 되겠네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공수처도 괜찮죠?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공수처 좋죠. 다 투명한 기구가 하면 좋습니다. 근데 다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김병민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데가 없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은 땅도 없다 그러고. 국민의힘이 잘해 이번에 전수조사 바로 해야 돼. 전수조사 바로 해야 되고요. 네.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딱 얘기할게요. 네. 얼마 전에 전해철 장관의 의원 보좌관이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에 이거 아니다 막 했더니 구속됐어요 보좌관이. 핵심은요. 지금 국회의원들 땅 문제도 중요한데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가지고 누가 거기다 투기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걸고 넘어가지 말고 국회의원들 하는 건 분명하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맞죠? 기본.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거세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있다.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두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변화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나다. 나경원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경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어디세요? 지금 차 안입니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조금 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요.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기가 최고 높은 정치인 이렇게 따지면 나경원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당심도 나경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체감하는 이 선거. 당원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예,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너무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정말 우리 당이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시면서 당원들의 마음이 좀 모이고 있다 이런 걸 현장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나경원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짧고 기운이 없으세요? 네. 제가 지금 막 서울역에 내려가서. 그래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네.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울렸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못 봐서 그랬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늘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저는 왜 제가 출마를 했냐면 이번 선거는 저는 어쨌든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여당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웠을 때 사실은 정말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당이 문 닫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은 문 닫아라 막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존재가 건전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야당이 그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건전한 세력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때는 다 어디 가서 숨어 계시다가 이제 시절이 좋아지니까 전부 다 나타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을 진두지휘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경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변화를 담아낼 역량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 당대표가 돼야 대선에서 필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당이라는 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은 또 놀이가 아닙니다. 대선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당의 조직과 역량을 조금 결집해야 되는데 의정 경험이나 당에 대한 당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네, 어렵죠. 우리 이준석 후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요. 네. 그 말씀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당대표의 자리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찌됐든 야권을 다 모아서 단일 후보를 내야지만 이길 수 있거든요. 야권이 분열되면 국민들 마음이 문재인 정권 좀 바꾸고 싶다 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1년 전부터 외쳐왔던 분이라서 1년 전에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권을 통합하고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네. 최근에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오늘도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렴치범이 아닌데 입당을 왜 안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마치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니 갑자기 파렴치범이 거기 왜 나옵니까?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윤석열 전 총장을 제가 방어적 디스라고 그랬어요. 네. 뭔가 도와주는 듯하고 좋게 말하는 듯하면 계속 뭔가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예. 그저께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반부패 혐의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주 축소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들은 뭐 어떻게든지 더 키워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뭐 모든 후보를 다 키워줘야 되고 그걸 당대표가 해야 되는데 이 뭐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는 키워주고 특정 후보는 그냥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 해서 네. 좀 참 앞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이게 야권이 정말 잘 통합이 될 수 있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네. 권은희 의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서 국민들은 뭐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쉽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최진봉 김병민 의원도 얘기 중에 이준석 후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그런 예의나 태도가 이 통합에는 약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8372님은 아메리칸 스타일은 뭐 대학교 4년 가서 공부해놓고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 그렇습니까? 네. 8372님께서 보수의 아이콘 나경원님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신승하실 겁니다. 대표가 되어서 정권 교체 꼭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0944님이 나 후보님 윤석열 씨도 초보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 의원 명단 발표하고 탈당하라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안 듣겠다.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평가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로서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멀어지고 지지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해서 단행을 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당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관을 어디다 맡기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권익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현희 위원장께서 예전에 발언한 것이나 그동안에 권익위에서 조치한 것을 보면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감사원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는 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법이 안 된다고 하고. 네. 네. 그래서 국회 내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위를 한번 구성을 해서 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주호영 후보도 연결하는데요. 자, 네. 통합을 위해서는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경험 있고 경륜 있죠. 그런데 주호영도 이렇게 경험과 경륜이 있는데 주호영 후보보다는 네, 차별성이 있다면 역시 정권 심판 부분이죠. 네. 실질적으로 이 대선이라는 게요. 저도 정말 큰 선거, 작은 선거 앞에 나서고 지원하고 해봤지만 네. 대선같이 큰 전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후보를 보호하려면, 후보를 빛나게 하려면 당대표가 후보 대신에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고 정말 앞에서 모든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꾸준히 일 많이 해야죠. 예, 꾸준히 일 하는 게 당대표고 저는 사실 이 당대표는 정말 제가 보면은 대통령 만들고 나면요. 그때 당대표가 결코 좋은 평가 받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된 분은 본인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늘 그때의 당대표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편했을 텐데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역대 당대표가 다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쭉 보면. 네. 그러나 저는 정말 이번에 정권 교체를 꼭 좀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뒤로 숨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참 그때 어디가 계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지금 좀 걱정 끼쳐드린 부분은 저도 수용합니다만 그때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국민들께서 외치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 것이며 정말 제가 그런데 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알죠.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은 네. 뭐 그냥 우리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권력이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심한 싸움이 될 것이고 네. 특히 민주당의 정권을 5년 만에 가져온다는 것은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숨지 않고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나경원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잘. 뭐 진심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네. 당심은 또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네, 판사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판사 출신이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소송 낸 거 네, 판결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기사를 정확하게 안 봤는데 그 판결이 각하하는 거였나요? 네, 각하됐어요. 예, 기사 제목만 봤는데요. 네. 아마 예전에 그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일 협정과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하면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설이 더 다수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가가 어떻게 배상을 하고 국가는 또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우리가 더 일본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주호영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진검승부사를 선택해달라. 항공모함 함장 주호영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후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주호영입니까? 왜 주호영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지금 내년 대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할 당대표인데 네. 이 당대표는 4가지 정도 중요한 일을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라고 하면? 야권 통합으로 인한 단일 후보 선출, 네. 공정한 경선 관리, 네. 그다음에 우리 당을 조기에 매력 정당, 공감 정당으로 만드는 일, 네. 그다음에 4번째 많은 선거를 치러서 승리한 경험, 네. 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4가지 요건을 놓고 후보들을 대입해보면 쟤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년 대선 이기려면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한다. 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인기가 워낙 높아요? 그게 이제 바람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3차례밖에 없었는데 네. 저희들은 무려 20차례나 있었어요. 네. 정확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일 뿐만 아니라 네. 특정 언론사가 7번이나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많고 또 수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당대회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2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네. 왜곡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많아요. 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문제를 짚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바람몰이로 워낙 여론조사나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서 네. 막상 전당대회 결과는 그 여론조사는 많이 다를 거다. 예. 그렇게 자신하지요. 나경원 후보가 잠시 전에 나는 숨지 않고 피하지 않은 대표 되겠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는 당을 지켰다. 어려울 때 숨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 나서서 나를 비난하나 이런 얘기 하던데요. 저도 들었어요. 네. 그 어려울 때 숨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이 했지요. 다만 본인은 원내대표여서 앞장섰을 뿐이고 네. 우리도 광화문이든 어디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다 문재인 정권 규탄하고 비판하고 다 했어요. 예. 그 자기 혼자만 했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다가 네. 그 투쟁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루하게 너무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피로 현상 때문에 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반론으로 본인은 투쟁했고 우리는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 뒤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원내대표로 지난 재보궐선거 진두지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승을 예.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주호영이. 예. 아니 그래서 전투력이란 것이
고함 지르고 장애투쟁 실컷하고 선거에 지는 것이 전투력이 아니라 네. 그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해서 지지율 올라가고 선거 이기는 게 저는 훨씬 더 센 전투력이라고 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빠루망치는 좀 심했죠. 아니 그런 거죠. 빠루망치 심했죠. 심하고 또 극단적인 주장도 심했던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은 점잖하고 누구나 이렇게 또 좋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랑했고 그렇습니다. 이 경험과 경륜 누구한테 또 비교해도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하고 자기가 경험과 경륜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영도 빠지지 않죠? 나경원 후보가 제가 하는 주장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아, 그래요? 야권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합위원회라든지 따라서 하고 나경원 후보도 경험이 많고 하기는 해요. 하는데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윤석열 입당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 후보는 그냥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에 머물러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통합, 진짜 혁신이냐, 네. 입만으로 하는 통합이냐 그것이 나경원 후보와 저의 차이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준석 후보는 말은 잘하는데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말을 하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통할지 몰라도 이 대선을 이렇게 이끌기에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가 좀 많습니다. 좀 예의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저도 같은 우려를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나이가 한 35살쯤 차이가 나니까. 네. 이준석 후보하고 무슨 논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하는 주장이나 말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거침도 있지만은 네. 논리적으로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토론의 자세가 통상 보면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 규정한다고 대치기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은데 네. 그것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이나 논박이 아니라 예. 사파 싸움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 정치 평론가일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당 대표가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가 있고 예. 또 그 말의 뒤라든지 그 말이 가진 함정 이런 것들도 다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우려가 많죠. 자, 근데 이번 선거에 유례없는 관심 좋은데요. 개파 논쟁 그리고 상황 정치, 구태 정치 이 논란도 상당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김무성 전 대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비대위원장 하다가 나가셨고 정치는 이제 손을 끊었다고 하시지만은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한두 번 언론에서 봤는데요. 네. 전당대회에 누구나 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상황 정치다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또 김무성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만난 것도 저는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준석 후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는데 예. 그 정도 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안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 행보를 했는데 윤 총장과의 관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어떤 후보들은 벌써 우리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직간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래서 한 3주 전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입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구체적인 비책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반론이나 아니라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가까운 분들이 입당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여론 지지가 높고 이준석 후보가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는 각별한 관계이고 예. 또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약간 디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고 밖에서 대권을 도모한다면 예. 야권 대분열이고 예.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 네. 그것이 이준석 후보의 이 말이나 행동에서 나온 것이라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요. 예. 국민의힘 전수조사, 부동산 전수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우리도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네. 훨씬 더 엄격한 과정을 거칠 텐데 다만 지난번은 LH 사태와 관련해서 LH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까지 함께 전수조사를 하자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기에 네. 그걸 우리가 거부했던 거거든요. 네. 당신들부터 먼저 밝히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또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이어서 네, 전현희 위원장. 원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변동 상태를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 국회 윤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입법으로 국회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개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과 협의할 문제는 남아있지만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입법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가 1심 법원이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위 일본 손해배상 판결과 관계해서 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냐 없냐는 국제법적으로도 이론이 좀 갈라집니다. 네. 주권 면제 이론이라 그래서 재판권은 자기 나라의 주권 범위 안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네. 외국의 주권 자체인 외국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에 의하면 어제 같은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법률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법 절차 내에서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돼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급심을 지켜보자고 얘기하십니다. 자, 내일 모레 당대표 선거 주호영이 이깁니까?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이 이기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과 조기에 통합하고 예. 또 윤석열 입당시켜서 단일 후보를 만들 것이며 네.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매력 정당, 공감 정당. 네. 식당으로 말하면 맛집 식당처럼 맛집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호영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장난 차량 소식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서행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가양대교까지 어렵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는 한강대교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6km 사이에 차들이 몰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짧게 밀리다가 상습 정체 구간인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나들목까지 8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입니다. 송악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 발안에서 8탄 분기점 부근 5km 정체되다가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6km 사이에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60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박지훈입니다. 곧바로 고정이 됐나요?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고정 멤버로 함께하게 된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지금 고정 멤버 됐다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재판 물어보고 싶었어요. 특별히 박지훈 변호사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데 여성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 이거 평시에도 군사법원 이 체계를 운용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지금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면 말이 꼬여요. 말이 꼬입니다. 화가 나서. 네. 일단 이게 왜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네. 군사법원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이게 왜 등장하냐면 미군을 봐야 됩니다.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고 네. 군대를 운영하다가 그 군 안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도 많이 쳐요. 미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범죄도 많아요. 미군 그럼 재판을 해야 되죠. 네. 재판하면 원칙적으로는 본토에 와가지고 네.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효율성이나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고 시간도 걸리고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를 두면서 거기서 직접 재판하는 게 군사법원의 시초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군을 크게 운영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역시 미군정 때 그때 헌법에서 도입을 해서 군법회의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다가 이 9차 헌법 개정할 때 87년도에는 군사법원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때 도입할 때는 미군의 어떤 아래에 있었고 또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고 평시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 재판 받으려면 가면 돼요. 그 옆에 다 있어요. 법원이. 그런데 예. 자 보세요. 군 변호사, 네. 군 검사, 군 판사 이 사람들의 인사를 또 군 수뇌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어요? 이 사법체계가 과연 공정한가 물을 수밖에 그런 없죠. 의문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부터 사개추위 같은 거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거 좀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군사법원법이라든지 입법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논의만 됐었고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법원법이 개정안인데요. 근데 뭐 1심부터 전부 다 일반 법원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에 군사법원을 이관하겠다. 그래서 항소심은 그래도 민간에서 하는 걸로 재판받는 걸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검찰이 아무래도 지휘관의 눈치를 보고 지휘관은 사고가 터지면은 자신의 인사 평점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고를 덮는 쪽, 은폐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니까 사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시스템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거를 아예 폐지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군사법원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박지훈 변호사? 저는 뭐 이제 그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입장에서 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조심스러워요. 그럼 제대로 얘기해서 좀 바꿔주세요. 저희도 그때 많은 주장들을 했었어요. 아, 그때도? 지역적으로 하자. 네. 지휘관 안에 두지 말고 네. 검사는 지역적으로 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검사를 두면 지휘관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어떤 제도 개편안도 그런 아이디어도 매우 좋네요. 왜냐하면 지휘관 눈치 그렇죠. 자꾸 보니까요. 또 그리고 군 관련 범죄 예컨대 네. 군무이탈죄 같은 군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형법상의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군에서 너무 반발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죠. 군에서 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군 사법체계 개혁하자 얘기하다가 쏙 들어가잖아요. 네. 검찰 개혁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군 검찰 개혁 이런 거는 더 어렵죠. 저 뒤에 있어요. 네.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저 뒤에 있습니다. 하긴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렇죠.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건이 터져야 관심을 갖지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그렇죠. 다 은폐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번 희생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분노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군 사법 체계가 조금 개혁돼서 잘못한 사람은 벌 줘야죠. 그렇죠. 벌 줘야 되고 지금 우리
신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휘관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모순이고요. 본인이 지휘 책임도 지면서 수사의 책임자가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군 계급이 이게 신분제도 아니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바뀔 것 같아요. 네. 꼭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갈까요? 어제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했는데 1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각하했습니다. 김양호 부장판사, 이분에 대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하라는 거는 뭐냐면 본안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질 수 없다. 링에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각하는데 대부분 지금 판결이 있거든요. 판결이 있는데 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판례하고 다르게 아마 대법원 판례 소수 의견을 따랐다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소수 의견대로 지금 하는 거는 결국은 2심 3심 가면 또 뒤집어지는데. 아니 이래도 괜찮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전원 합의체에서 난 판결을 이렇게 그리 할 수는 있지만 통상은 하지 않죠.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고 판결문 내용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주장이 많이 담겼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라는 거는 아예 이게 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다. 지금 이 청구권이라는 게 이 판결문 논리에 의하면 그래요. 청구권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를 소송으로서 다툴 수는 없다. 이게 다투지도 못하게 저는 각하는 무조건 싫습니다. 각하 싫어합니다. 각하요. 그 각하는 아니지만요. 네, 정말 그래서 저도 열심히 판결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장주의가 너무 많아요. 아니 정말 이 부장판사님이 사실은 이 판결을 내리시기까지 검토하신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이게 소송 계류는 6년째 되고 있었지만 이분이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오신 지가 4개월. 이 검토를 하신 지가 2월에 오셨으니까.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되셨어요. 저는 고민이 엄청 깊은 줄 알았어요. 비엔나막 협정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한강의 기적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강의 기적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청구권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소국이었고 저기는 선진국이었고 막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강대국 얘기했어요. 이 사실은 저는 이게 판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수 의견도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항소심에 뒤집으십니다. 아니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강제징용으로 가서 나의 권리가 나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요. 서방 세력 대표국 중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해소는 우려한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판결문에 자기의 사상적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이니까. 다 다르니까 철학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은 뭘 구하는 겁니까? 그 징용당했던 유가족이나 유족들이 그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사상을 빼버려야 돼요. 판사라면요. 이 청구권이 있냐 없냐. 그럼 뭐 보고 합니까? 법 보고 해야 돼요. 법에 없으면 뭐 보고 합니까? 판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법관입니다. 저희도 법조인이고. 그거를 하려고 20년, 30년간 했는데 자기 사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든 그 얘기를 왜 여기 쓰냐는 저는 사실 1도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게 물론 소수 의견이라고 해놓고 자신의 사견, 자신의 정치 세계, 자신의 사상, 신조 이런 거를 여기 판결문에 완전히 뿌렸거든요. 더 황당한 건 이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손상된다예요. 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신뢰가 엄청 손상됐거든요. 김양호 판사님, 백두선 판사님, 김민지 판사님. 이해가 안 돼요. 제 얘기를 좀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을 믿는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판결에 미신을 씁니까? 안 쓴다고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사상하고 자기의 믿음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믿는 거하고는 판결하고는 그거를 법관의 양심을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법률과 판례 이런 걸 통해서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을 굉장히 일본 언론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에서 놀랐어요. 뭐지? 일본에서도
그러면서 한국 재판은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여론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자존심 많이 원래는 확립된 판례가 됐는데 이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심지어 일본에서도 진짜 많이 놀라면서 이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보겠다. 네. 네, 좀 우리 사법부가 우리 사법 체계를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김양호 판사님, 백두선 판사님, 김민지 판사님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자, 다음 재판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전해드린 소식인데 남편 칫솔에 락스를 계속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40대 안에 집행유예 선고받았으면 집행유예면 감옥에 안 가고 다시 들어갈 텐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는 좀 무섭습니다. 좀 무서워요. 사망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락스만 뿌렸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이 사건 그 사건 말고 그건 어저께 사건이고 저는 이제 오늘 새로운 따끈따끈한 사건을 갖고 왔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가족들이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서 호주의 한 호텔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 아내분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9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때려요? 네. 그 시댁 무서워라. 식구들한테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얘기하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도 뭐 무슨 참견이냐 하면서 막 등짝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거의 난동을 부리는 수준으로 지금 거의 폭행을 행사했는데 이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요. 법정에서 구속이 됐다. 구속됐어요? 6개월. 실형 6개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심하게 이게 때렸어요? 단지 폭행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앞에서 아이 앞에서 이게 아동학대가 추가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재판 법원에서는 최소한 자신이 법을 어겼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내 아들한테도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개를 숙여야죠. 저 잘못했다고. 그거 너무 상식이잖아요. 네. 자신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이거 다 짜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범행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인을 하니까 반성의 기회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판사님들이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반성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징역 6개월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이요? 세게 나왔네요.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안으로 법정 구속까지 간다. 아까 말했듯이 칫솔에 남편 칫솔에 계속 뭘 뿌렸던 사람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여성분에 대해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동학대죄를 넣었어요. 제가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는 재판 받으러 많이 갔잖아요. 검사님한테 갈 때는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를 맞습니다. 신고 가서 그냥 거의 누워 있고 시집 읽고 막 그랬어요. 이 정치 검사들 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러다가도 저는 넥타이를 매는 날이 꼭 재판 가는 날에 재판 딱 넥타이 매고 판사님 앞에서는 아주 겸손하죠. 당연하죠. 제가 판사님한테는 존경합니다. 이 존경의 예의를 가졌죠. 당연하죠. 겨우 살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피고인한테는 그런 넥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사기죄는 조금 허름하게 보내고요. 아주 그냥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 피고인을 넥타이나 이런 걸 입혀 가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장을 사실은 복장에 대해서 뭐 그것 때문에 판결이 바뀌진 않지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도 판사님이 어떻게 볼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태도. 그렇죠. 태도 점수. 법정 가서 이 여성이 난리를 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난리를 쳤을 때 아마 판사가 저 사람은 법정 구속해야 되겠다. 아마 이건 제 예상인데요. 집행유예로 생각을 하다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판사님들이 반성하면 이렇게 반성한다 이렇게 한 줄 넣고 이게 형량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그렇게 반성하잖아요. 반성하죠. 그리고 법정에서 반성 안 하는 사람 잘 없죠. 법정에서 반성 안 하기 쉽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하시고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아이가 9살인데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걸 쓸 텐데 그것도 안 먹힐 정도로 아이 앞에서도 그냥 뭐 무자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재판을 어떻게 받는 태도가 이렇게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실제로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불이타라 그러거든요. 불구속 상태 재판 받다가 법정 구속되면
저희도 소위 멘붕이 옵니다. 아,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 네. 깜짝 놀라죠. 네. 원래 변호사들은 선고 기일날은 잘 안 갑니다. 네네. 변론기는 가지만. 네. 근데 이제 전화 오죠. 네. 난리가 납니다, 진짜. 네. 구속됐다고. 아. 근데 그런 경우가 난리 나는데 그런 일 중에 대다수가 법정에서 잘못했을 때가 가장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네. 재판을 어떻게 밟는 법. 이 부분 중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재판 울어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 재판 후기에. 네, 저는 몇 가지 요령 있어요.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와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꼭 판사님한테 보여주라. 없으면 그 배우라도 사와라. 아니, 이런 그냥 뒤에서 누가 울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재판 5분 전 박지훈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대통령 뺨을 짝 공격당한 마크롱, 그래도 시민들 만날 것. 한겨레 기사입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 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는데 20대 남성이 팔을 잡고 악수를 했죠. 그리고 쑥 당긴 다음에 뺨을 딱 쳤습니다. 이거 참 지방선거를 몇 주 앞두고 일어난 상황인데요. 사건 뒤에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혼란을 야기하겠지만 그 어리석음과 폭력에는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의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분 뺨을 한번 때리고 주장을 했죠. 감옥에서 얼마나 계시는지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수상한 신부 벗겨보니 남자였다. 황당한 결혼식. 머니에스 기사인데요. 인도에 사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애가 탔어요. 애가 타가지고 신부로 변장해가지고 결혼식장에 딱 잠입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부로 했을까? 신부로 분장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곧바로 들통나가지고 경찰들은 쫓아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도망갔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